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바 많이 사 먹어봤는데요. 그거 먹고는 절대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이어트 가공식품의 함정은 바로 식물성 씨앗기름인데요. 설탕, 밀가루가 그냥 지방을 만든다면 식물성 씨앗기름은 염증성 지방을 만듭니다. 오늘은 식물성 기름의 배신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식물성 씨앗기름은 왜 우리 몸에 안 좋은지,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생화학자 출신 가정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쓰셨는데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식물성 씨앗기름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미국의 최고 연봉을 받는 NBA 선수들의 식단에서 식물성 씨앗기름을 빼서 그 팀 성적을 올렸던 거죠. 책에 나오는 그래프 두 개를 먼저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110년간 미국의 지방 소비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동물성 지방은 소비가 줄었고 나쁘다고 말하는 포화지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성 씨앗기름의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건데요. 다른 하나는 최근의 그래프인데 2000년과 비교해서 2020년 비만과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해에 식품들의 소비가 각각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의외로 총탄수화물, 밀, 소고기, 설탕, 액상과당 소비는 감소했는데 유일하게 증가한 게 씨앗기름이더라고요. 저자는 비만과 만성질환의 주범이 이 식물성 씨앗기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몹쓸 8가지 기름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식물 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씨앗기름인데요. 옥수수유, 카놀라유, 면실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홍화유, 포도씨유, 미각유를 말합니다. 이런 기름은 현대식 공장이 있어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가 150년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산업 현장에서 남는 것들을 어떻게 재활용할까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더라고요. P&G, 다우니, 질레트 이런 걸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시작은 모카씨였습니다. 모카에서 솜을 따고 나면 엄청난 양의 씨앗이 남았대요. 남은 모카씨에서 기름을 추출해서 썼는데 산업용 윤활유로 쓰거나 비누를 만드는 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름의 이름은 면실류이고요. 이 면실류를 이용해서 만든 최초의 비누가 아이보리 비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기름을 잘 가공하면 먹는 기름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돼지기름, 라드라고 하는 돼지기름과 비슷한 느낌이 났던 거죠. 하얗고 부드럽고 비누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면실류를 조금 더 가공해서 만든 게 크리스코라는 제품입니다. 액체 식용유의 시작은 콩기름인데요.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세계대전 이후에 고기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축들한테 사료를 먹이기 시작했대요. 소를 빨리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그 사료에 대두박이라는 걸 섞었다고 하는데, 대두박이라는 것은 대두에서 단백질을 제거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백질을 뽑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름을 화학적인 공정을 잘 거쳐서 냄새도 없애고 이제 깨끗한 식용유라고 마케팅을 해서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많은 이런 씨앗 기름들의 출발지가 산업 현장에서 남는 부산물을 팔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정제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다른 카놀라유라든지 해바라기 씨유, 옥수수유 이런 것들도 파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름들은 동물성 지방보다 제조 원가가 싸고 보관 유통이 쉽겠죠. 그러다 보니 식품 산업에 엄청난 축복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가공식품들에 이런 식물성 씨앗기름이 빠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몸에 문제만 되지 않다면, 값싸고 영양가만 좋다면 좋은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몸에 해롭다는 건데요. 식물성 씨앗기름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한 키워드를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고도 불포화 지방산, 산화 스트레스, 염증성 체지방입니다. 이런 나쁜 기름들의 주성분이 고도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 지방산 구조에서 탄소끼리의 결합 중에 이중결합이 2개 혹은 3개인 것을 말합니다.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것들도 다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성 씨앗기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오메가6,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고도 불포화 지방산은 화학적으로 산소와 결합할 틈이 많은 것이라서 좀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열이나 산소에 노출되었을 때 변질이 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들은 이미 공장에서 기름을 뽑아낼 때 고온 처리와 화학 용매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에 담기기도 전에 이미 산패가 진행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불안정한 기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열을 가하면 대량의 활성산소와 독성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데요.
산화 스트레스는 제가 진짜 드문 신경 면역 질환, 어떤 퇴행성 질환을 공부할 때 병리 기전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산화 스트레스의 주범이 식물성 씨앗기름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미처 잘 몰랐던 거죠. 문제는 이 고도 불포화 지방산을 오랫동안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조성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우리 세포 내에도 이런 고도 불포화 지방산의 성분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원래도 우리 세포막에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20에서 30%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감염이나 외상이 생겨서 뭔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포막이 손상되겠죠. 그때 쉽게 산화가 되면서 여기 세포가 손상되었으니 얼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회복을 시키자. 그래서 119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면 산화 반응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내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119를 부르는 거예요. 염증 세포들을 소환하는 거죠. 그러면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병원에 가면 몸에 염증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소염제도 쓰고 스테로이드도 쓰고 합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동맥경화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만성염증의 알고리즘의 시작이 식물성 씨앗기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책에서 가장 아프게 와닿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요즘 의사들은 염증성 질환으로 돈을 번다. 만성질환은 10중 8구 염증성 질환이다.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최근에 특히 지난 3, 40년간 왜 그토록 문제가 되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 이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의학 연구가 진행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한때 신경계의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연구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진 대목이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식물성 씨앗기름은 구조가 불안정한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산화가 잘 되는데 이미 정제되는 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됨으로써 산패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걸 또 먹으면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오래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도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지게 되면서 만성염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염증성 체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되는 건데요. 비만, 대사질환, 암, 치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염증성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가? 염증성 체지방은 좋은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연비가 낮은 에너지원이라는 거거든요. 책의 그래프를 보시면 지방산을 태워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죠.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지방의 형태마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포화지방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배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면 이중결합이 2개인 불포화 지방산은 60%의 에너지를 만들고 이중결합이 3개인 지방산은 30%의 에너지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복을 유지해서 지방을 태운다고 해도 연비가 좋지 않으니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하면 우리는 계속 배고프다고 느끼게 되는 거고 당을 찾게 됩니다. 옷장에 옷은 되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서 쇼핑을 나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이때 당분 섭취가 없으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인위적으로 혈당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 그 혈당을 잡으려고 췌장에서는 또 인슐린이 나오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공복 혈당은 높아지게 되고 인슐린과 혈당이 계속 높아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식물성 씨앗기름을 계속 먹다 보면 우리 몸에서도 효율이 나쁘고 염증을 유발하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지게 되고 이것이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된다. 한마디로 여기저기 아프고 살이 찌는 체질이 된다는 거겠죠. 당장 식물성 씨앗기름을 끊어야 되겠죠. 근데 이 고도 불포화 지방산은 반감기가 길어서 우리가 완전히 끊은 뒤에 우리 몸에서 정상의 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3,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직도 제 몸에도 그 비율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2주만 지나도 염증은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꼭 끊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쓰는 기름부터 바꿔야 되겠죠. 책에서는 버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비정제 올리브유, 라드나 소기름, 비정제 코코넛 오일, 비정제 아보카도 오일 추천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보카도 오일은 비교적 시장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규제가 아직 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 집도 아보카도 오일을 쓰고 있는데 색깔이 좀 노랗거든요. 원래 진짜 아보카도 오일은 좀 초록색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봐야겠더라고요.
들기름, 참기름 많이 문의하시는데 들기름은 오메가3가 많지만 산소와 열에 취약한 거는 똑같기 때문에 다열 안 되고 개봉 후 한 달 이내 소비, 냉장 보관, 어두운 병에 소량씩 구매해서 생으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참기름은 들기름보다는 열에는 강하고 보관은 길지만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좀 많은 기름이라서 장시간 볶으시면 안 되고 저온 압착으로 된 거 생들기름, 생참기름을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쓰는 기름 바꿔도 밖에서 외식하면 정말 피할 수 없거든요. 외식을 피할 수 없다면 기름 사용을 최소화한 식단을 고르시는 게 좋겠죠. 보쌈, 샤브샤브 이런 거 제가 추천드리는 메뉴입니다.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가공식품, 소스, 마요네즈, 드레싱 이런 거에 거의 들어가거든요. 구매할 때 원재료명 확인하셔서 이런 기름들 이름 있는지 혹은 식물성 유지, 이게 식물성 기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거 써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건강한 간식이라고 먹었던 두부과자, 김부각, 그래놀라, 단백질 쿠키, 단백질 음료 이런 것까지 다 안 들어간 음식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꼭 원재료명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부 영양제도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영양제까지 꼭 성분표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양 성분표를 보다 보면 항상 포화지방이 따로 적혀 있어요. 마치 포화지방이 유해하다는 그런 통념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도 불포화 지방산보다 포화지방이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어떻게 세상에 퍼지게 됐는지 이렇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오늘은 식물성 씨앗 기름의 역사와 그게 왜 우리 몸에 좋지 않은지, 원재료명을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식물성 기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어떤 씨앗들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좀 충격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상품을 팔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펼쳤고 가공식품 산업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제가 누리는 편안함 뒤에 어떤 함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물성 씨앗기름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계기가 됐고 환자분들에게도 꼭 이야기를 전달해야겠다 하면서도 벌써부터 환자분들의 반론이 들리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진짜 뭐 그렇게 다 따지면 뭘 먹고 사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벌써 귓가에 들리더라고요. 가장 저희 남편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식품 산업에서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먹는 것을 깐깐하게 정말 따져야만이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식품 산업도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당장 우리 애들 식단에서 식물성 씨앗기름만 없애도 성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사교육을 하기 전에 이런 것부터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먹는 것을 진짜 꼼꼼히 챙기는 것에서부터 내 건강이 시작된다는 것,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미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능학을 공부하는 신경과 의사로서 여러분들이 건강의 주권을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